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 4 1급 시험 대비 고급 직업심리학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에 제4회차 문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한 번 시험이 있었고요. 그 직업심리학의 문제가 좀 몇 문제는 약간 까다로운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 지문이 그리 길지 않고 좀 짧은 형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심리학에서 직업심리 통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 타당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또 출제가 되었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기에 좀 충실하면 되는데 저는 직업심리학의 해설을 좀 장황하게 잘 달아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직업상담사 2급 시험을 만약에 보신 분들은 2급의 이론을 좀 보셨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이론을 좀 접할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해설에 있는 것을 이론으로 생각하시고 잘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자, 심리검사의 표준화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변인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는 표준화하는 게 좋다. 표준화하는 게 좋은데, 첫 번째가 절차의 표준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절차의 표준화. 그러니까 이 절차는 여기에 나온 대로 실시 상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실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절차를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를 표준화해야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다 라고 하고 상대적인 비교도 가능해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차의 표준화 말고 우리가 이제 채점을 하거나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되게 표준화된 검사가 객관적 검사인데 채점을 하거나 또는 해석할 때의 어떤 표준화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과 해석의 표준화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채점은 채점자 변인을 통제하는 겁니다. 채점은 채점자 변인을 통제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채점자가 채점을 잘못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양적화된 계량적인 수치가 나오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채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점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객관적인 비교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채점에 대한 표준화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채점자 변인을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준화가 되었을 때 해석입니다. 이 해석은 아무래도 검사자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검사자의 어떤 편견이랄까요? 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 해석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채점의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표준화 작업을 거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자의 어떤 편견적인 부분들, 이거 외에도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크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절차의 표준화는 여기 있는 실시 상황 변인을 통제하는 것이고, 채점은 채점자 변인을 통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석은 검사자 변인을 통제하는 거다. 그래서 2번 피검자 변인은 표준화를 통해서 통제하고자 하는 변인이 아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 써드린 내용은 여러분 해설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적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심리검사의 표준화는 크게 절차의 표준화와 채점과 해석의 표준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2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심리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왔네요. 다음 사례에서 나타날 수 있는 MMPI-2의 상승 촉도쌍. 우리가 이제 상승 촉도쌍은 2개 내지 3개, 우리가 이제 임상 촉도가 있는데 그 임상 촉도에서 65T 이상이 나오면, 이상이 바로 2개 내지 또는 3개의 코드 타입이 나오죠. 코드 타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승 촉도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승 촉도쌍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해석을 할 때 이제 임상 촉도 해석을 할 때 중요한 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만성적인 강한 분노감이다. 분노감이 힌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강한 분노감, 이게 이제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그 다음에 신체 증상을 호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3, 4는 우리가 이제 임상척도 암기법을 아시죠? 건, 우, 태, 반, 남편, 강조, 경례. 저는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자, 10가지의 임상척도죠. 10가지 임상척도, MMPI2의 10가지 임상척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건강염려증, 우울, 히스테리, 그 다음에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그 다음에 조현병, 경조증, 내향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3, 4면 이거죠. 3, 4면 이거예요. 이게 1번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1, 3입니다. 1, 3. 좀 색깔을 달리 할까요? 1, 3 이렇게 한 것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 9 이렇게 한 것이 3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 6 여기 4와 여기 6 이게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3, 4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스테리와 반사회성입니다. 히스테리와 반사회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히스테리, 신경증에 해당되는 것이죠. 신경증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상당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경증적인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게 히스테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반사회성은 아실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히스테리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바로 신체 증상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두통, 흉통 이런 어떤 신체 증상으로 자신의 어떤 신경증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신체 증상이 호소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만성적인 강한 분노감, 그리고 이런 감정을 적절하게 이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물론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이 스트레스로 인한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엮어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1번, 3번이 있습니다. 1번은 건강염려증이고요. 자, 건강염려증. 우리가 건강염려증을 다른 말로 질병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질병불안장애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히스테리가 있네요. 히스테리가 있습니다. 자, 3번이 히스테리였으니까 히스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냐? 이 불안이란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불안이란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죠. 근데 여긴 불안이란 것이 없어요. 그래서 2번은 답이 안 되고요. 4번, 9번은 반사회성과 경조증이네요. 반사회성과 경조증. 자, 경조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퍼매니아, 상당히 비약적이고 좀 과잉성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해설에 넣어드렸는데 여기에 뭐 과잉 활동적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과잉 활동적이다. 도덕적인 규범을 무시하는 반사회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과잉 활동성 등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해됐죠? 4, 6입니다. 4, 6은 반사회성하고 6이 편집증이거든요. 자, 반사회성과 편집증. 반사회성과 편집증입니다. 이 편집증은 상당히 의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반사회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상대방에 대한 의심, 과도한 의심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설에 보시면 그 예민성, 비난에 대한 예민성 이런 것도 있고요. 분노 수준도 높다. 이건 반사회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어떤 분노의 원인, 분노가 있으면 그 원인을 외부에 투사하는 성격이다라고 하는 보면 됩니다. 우리 편집증 성격에 대한 해당되는 것들 좀 써드리고 있어요. 의심이 많다든지 어떠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투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편집증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해설에 있으니까 해설을 한 번만 정독해 주세요. 자, 이제 23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안면타당도입니다. 안면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입니다. 안면타당도를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피검자가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겁니다. 피검자가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타당도를 안면 타당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내용 타당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좀 달라요. 내용 타당도는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이 내용 타당도라면, 피검자에게 주관적인 어떤 체감성을 알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고급 직업 심리학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고급 직업 심리학 이 시험도 하나의 이제 척도거든요. 그래서 이 척도가 고급 직업 심리학을 잘 담고 있다라고 이 심리학 전문가들이 판단하면은 내용 타당도가 되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내가 공부 안 돼서 많이 나왔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안면 타당도가 되는 거예요. 안면 타당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공부 안 돼서 전혀 안 나왔어, 너무 지엽적인 것들이 많이 나왔어 라고 수험생이 만약에 체감적으로 이걸 느끼고 있다면 안면 타당도가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보면 쉬워집니다. 안면 타당도는 검사가 목적에 맞도록 제대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평가한다.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바로 내용 타당도가 통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거다라고 했으니까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면 타당도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라포 형성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면 타당도는 주관적인 것의 어떤 체감 정도를 보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안면 타당도를 보려고 할 때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이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면 타당도를 측정할 때는 어떤 통계적인 수치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안면 타당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이 검사자가 그 수검자의 어떤 뭐랄까요, 그 검사에 임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검사에 임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라포 형성이 이제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면 타당도는 비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검사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아니요, 쓴다고 그랬죠. 검사자의 피상적 관찰이 필요하니까, 피상적인 관찰이 요구되니까 바로 이 검사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문가들의 판단은 맞아요. 비전문가들, 일반인, 그러니까 수검자, 피검자의 판단이니까 이건 맞는데 검사자가 신경 쓰는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안면 타당도가 낮으면 검사의 내용 타당도 역시 낮냐? 아니요. 높을 수 있죠. 높을 수 있다라고 해야 돼요. 자, 높을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시험 이야기 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체감도가 내가 공부 안 돼서 많이 안 나왔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면 타당도라면, 그게 안 나왔으면 안면 타당도가 낮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많은 심리학 전문가들이 이거는 측정 잘 된 거다, 이 시험은 심리학의 많은 부분을 적절하게 잘 담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내용 타당도가 높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면 타당도가 낮더라도 내용 타당도는 높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락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4번 들어갑니다. 24번은 다이스와 로키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한 부분인데,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왔는데 우리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문도 있고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자, 직업 적응에 대한 것을 강조했던 것이, 자, 미네소타 그룹의 다이스와 로키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직업 적응 이론에 해당되는 것 중에 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에요.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환경에 적응한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말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어떤 직업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한다라고 하거든요. 만족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영준이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만족스러워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거죠. 그러면 환경이 이 개인에 대한 그 만족 정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충족이라 해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좀 중요한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영준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김영준이를 바라보는 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환경에. 그 타인이 예를 들어 더 높은 관리자라고 합시다. 상급자라 합시다. 상급자가 평가를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만족스럽게 일을 잘하네 라고 하는 거예요. 충족시켜 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인의 환경에 대한 것을 만족이라 하고 환경의 개인에 대한 것을 충족이라 한다.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직업 적응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욕구 충족을 강조한다.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직업 적응은 개인과 직업 환경과의 조화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과정으로 이된다. 맞아요. 지금 여기에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니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개인과 환경은 상호작용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 또는 충족 시켜줄 수 있는 강화 요인을 서로 얻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가 만족, 여기가 충족이라 했잖아요. 이것을 해줄 수 있는 강화 요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강화 요인들이 있다. 그 강화 요인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 검사가 있어요. 그 검사가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라고 해요. 그래서 MSQ 미네소타 만족 질문지에서 강화 요인을 측정하는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취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강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의 장점 중에서 하나는 이 이론의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 검사 도구가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JDQ는 뭐예요? 직무 기술 질문지잖아요. Job Description Questionnaire 직무 기술 질문지가 있고 그 다음에 MSQ는 이게 말씀드렸죠. 미네소타 만족 척도 자, 이것뿐만 아니라 MIQ 미네소타 임포턴스 퀘셔너리 MIQ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자, 그 다음에 MSS는 미네소타 충족 척도라고 합니다. 충족 척도 또는 만족성 척도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충족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JDQ, 그 다음에 MSQ, MIQ, MSS 이런 것들이 바로 직업적응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련 검사 도구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맞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25번입니다. 일반적인 직무 분석 단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는 2급 시험에도 나왔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직업적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작업 분석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암기법이 직무 작업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직무 작업 순서대로 외워야 되겠죠. 뭐 직업 명세서라든지 직업 명세서라든지 직업 행렬표를 작성해서 직업을 분석하는 게 1번. 직무 분석은 많이 들어보셨죠? 직무 기술서와 직무 요건이 있는 직무 기술서와 인적 요건이 있는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건 작업이죠. 그래서 세부 작업별 시간과 동작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 그대로 작업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 분석, 직무 분석, 작업 분석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1번입니다. 일반적인 직무 분석의 단계를 냈네요. 2급에도 나왔던 겁니다. 26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좀 쉬운 건데요. 직업 동기 이론과 그의 이론을 처음으로 제안한 학자인데요. 틀리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욕구 위계 이론은 매슬로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목표 설정 이론은 로크입니다. 목표 설정을 강조했던 학자죠. 로크. 그 다음에 형평 이론의 부름 이론인데 이게 잘못된 거죠. 형평성은 공평성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 이론이라고 하고요. 아담스가 대표적인 학자가 되겠습니다. 아담스의 형평 이론이고요. 부름은 뭐냐면 기대 이론입니다. 부름은 기대 이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연도에 문제에 있습니다. 그때 참고하기로 하고, 자, 이거는 이제 타인과의 비교를 하는 겁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게 이제 형평성, 공평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투입한 것과 산출, 타인이 투입한 것과 산출을 비교해봐서 공평한지를 보는 것이고요. 자, 기대 이론은 우리가 VIE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밸런스, 유의성이 됩니다. 유의성,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털, 수단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expectation, 기대감이 됩니다. 그래서 유의성과 곱하기 수단성과 곱하기 기대감이 되면 동기유발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동기유발, 동기부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되셨죠? 어떤 성과가 나타나면 그 성과에 대해서 개인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을 건데 그게 바로 유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단성은 어떤 성과가 있을 때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건 보상이 중요한 단어가 될 것이고, 자,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좋은 성과가 나타나겠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우리가 기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적어드렸는데, 자, 답은 2번이죠. 강화 이론은 강화를, 레인포스먼트를 이야기한 사람은 행동주의 학자의 스키너거든요. 그래서 강화 이론은 스키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매슬로우는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해서 욕구 위계를 만든 사람이죠. 강도에 따라서, 중요성과 강도에 따라서 위계를 만든 사람이 바로 매슬로우고요. ERG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ERG 이론, existence, 존재, relativeness, 관계, growth, 성장, 이 욕구를 말하는 사람은 알더퍼입니다. 알더퍼까지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알더퍼입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직업 동기 이론의 학자들입니다. 자, 27번 문제는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에 대한 문제인데요. 틀린 것은 입니다. 자, 약간 직업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직업 선택 이론을 발달적 관점에 접근한 최초의 이론이 바로 긴즈버그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업 발달 이론의 맨 앞에 보면 항상 긴즈버그가 나와요. 긴즈버그가 이 최초의 이론 학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에 직업 선택을 불가역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했어요.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다시 되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가역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 잠, 현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의 발달 단계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이제 쭉 이렇게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의 직업 선택을 불가역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되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행동은 아동기 후기 삶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라고 했는데, 자, 아동기 초기라고 봐야 됩니다. 아동기 초기의 삶에서 우리가 이제 흥미, 능력, 가치, 전환, 자,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제가 이제 암기법으로 흥능가전이라고 외우거든요. 흥, 능, 가, 전이라고 외우는데, 자, 여기 있는 흥미, 능력, 가치, 전환이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이제 일종의 아동기 초기의 삶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동기 초기의 삶이다. 아동기 초기의 삶에서 직업행동, 작업행동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직업행동, 작업행동을 찾을 수 있다. 작업행동 탐색. 자신의 흥미가 있는데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보겠죠. 능력이 있는데 직업적인 부분을 보겠죠.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쓴 김에 여기는 탐구특입니다. 탐구특 또는 탐구정이라고 합니다. 탐색기, 구체화기, 그 다음에 특수화기. 특수화기를 우리가 정교화기라고도 합니다. 동의어처럼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여기 3번 지문 탈락. 아동기 초기의 삶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긴즈버그고,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성을, 소수민족집 여성을, 여성과, 다시 보겠습니다. 여성과입니다. 여성과. 여러분 교재에는 여성과로 되어 있죠? 여성과
소수민족 집단의 직업 발달 유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이제 긴즈버그 이론의 한계점, 단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여성과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이라든지 또는 도시의 어떤 빈민 지역, 자, 여기도 제외를 시켰죠. 여기도 연구에서 제외가 됐다는 점, 이것도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개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의 표본은요, 대개 이제 중산층이면서 그 다음에 백인의 대학원생까지, 우리가 보통 청년 초기, 청소년 후기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학원생까지의 대상을 표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백인 남성이고 중산층이고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여성이라든지 소수민족 집단이라든지 농촌 지역이라든지 도시의 빈민 지역은 제외가 됐다는 게 한계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진로 선택을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는 진로 발달 이론을 가장 적합한 것은 뭐냐라고 했어요. 자, 어떤 이론의 기본 가정, 기본 전제를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문제 해결을 하면은 정보 처리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죠.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이고요.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의 대표적인 학자는 샘슨, 패터슨, 리어던입니다. 자, 생각나세요? 우리가 이제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이렇게 피라미드형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가 이제 지식적인 부분인데 어떤 개인의 지식이고, 여기는 직업적인 부분의 지식이 되겠죠. knowledge, 지식에 의해서. 그 다음에 크로사비 과정이 있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어널리시스, 분석, 신세시스, 종합, 그 다음에 밸류, 가치평가, 그 다음에 마지막 execution, 실행 단계입니다. 이 순서대로 쭉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맨 위에는 뭐예요? 메타인지, 초인지잖아요. 초인지. 자, 이러한 진로 의사결정의 영역이 있는데 진로 의사결정의 영역에 의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진로 선택을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본다. 진로 선택을 하나의 문제 해결 과정으로 보는 것이 바로 인지적 정보 처리 관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사회 인지적 조망이나 맥락적 관점이나 자기 효능감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시는데, 이 사회 인지적인 이 조망은 좀 중요합니다. 사회 인지적인 이론, 이 내용들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자기 효능감을 강조한 사람은 반두라죠. 반두라의 문제도 이번에 출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29번은 스트레스 수준과 수행에 관한 역히스도슨의 가설인데, U자형 가설 아시죠? U자형 가설 아시죠? 자, U자형 가설에서 일반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럼 U자형 쓸게요. U 이겁니다. 자, 여기가 스트레스, 문제 그대로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수준과 여기는 수행이죠. 수행 정도. 자, 스트레스가 적절했을 때 수행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너무 낮거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도 수행 정도가 줄어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걸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청년이나 노년보다는 장년층이 스트레스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는다. 이런 거 아니죠? 스트레스는 작업 수행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일을 줄여야 된다. 아니죠? 스트레스가 적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트레스 수준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생산성이 저조해집니까? 네,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 수준이 적당하면 생산성은 향상되나요? 이게 바로 생산성이 돼요. 수행의 정도가 생산성이 되는데 적당했을 때 바로 수행 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맞네요. 관리직 근로자는 생산직 근로자에 비해서 책임감이 더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상관없는 이야기. 답은 3번이 됩니다. 아셨죠? 역키스와 도슨의 가설은 U자형 가설이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30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직업세계 변화에 해당되는 건데 한번 상식적으로 접근해 볼까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직업세계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기술 환경의 변화가 영향을 줄까요? 네, 당연합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에서 최근에 IT, 그 다음에 AI
인공지능이죠. 자, 이런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이라고 하는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직업세계가 변화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기술환경의 변화에 맞고요. 그 다음에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입니다. 예, 맞죠. 지식기반 사회로의 변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직업세계를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것들도 여기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산업구조의 변화도 영향을 줄까요? 네, 맞습니다. 산업구조도 많이 바뀌고 있죠. 정보지식과 연관성이 있는 그러한 산업구조가 많이 강화되고 있고요. 직장인들의 심리적 변화는 상관이 없겠죠. 4번이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사회인구학적인 변화도 영향을 끼칩니다. 끼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에너지의 변화, 기후와 에너지의 변화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요인도 있어요. 경제적인 요인들도 바로 직업세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31번 문제에 들어갑니다. 진로 아치문 모델인데요. 슈퍼가 대표적인 학자인지 아시죠? 틀린 것은 입니다. 자, 진로 아치형은 이렇게 아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바닥에 있겠죠. 자, 여기에서 기둥이 됩니다. 기둥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죠. 자,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죠. 여기 아치가 없으면 이 진로 아치형 모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바닥에 있는 것이 기초가 되겠는데, 인간 발달을 생물학적, 지리학적 면을 토대로 논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생물학적, 그 다음에 학적인 면이 토대가 된다, 기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이 나왔어요. 성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일반 지능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개인이거든요. 이 개인을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누었을 때 이 왼쪽과 오른쪽이 달라요. 이쪽이 성격이라 하면 이쪽은 적성이라 하거든요. 일반 지능과 연관성이 있어요. 자, 성격은 개인을 구성하는 모든 특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조로 왼쪽 기둥에 표시하고, 바로 그게 이겁니다. 왼쪽 기둥. 자, 이게 이제 왼쪽 기둥이 되겠고, 오른쪽에는 일반 지능으로 파생되는 적성, 언어, 수, 공간, 세분화된 적성을 나타낸다. 아, 이쪽 오른쪽에는 바로 적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개인의 기둥을 좌우로 나눈 겁니다. 아치문 모델의 돌로 표시되는 핵심은 자아다. 즉 의사결정자인데,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자아 개념과 사회에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자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같이 연결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안에 이제 자아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역할이다. 이 사회에서의 역할은 발달 단계상 나타나는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슈퍼가 말한 생애무지개와 연관성 있는 것이 바로 역할이 되는 거죠. 연령에 따라서 이 생애의 역할이 9가지 정도로 나누었잖아요. 발달 단계에 따라서, 발달 단계에 쭉 우리가 이제 무지개 그림 생각나시죠? 그 무지개 그림에서 이 발달 단계적으로 어떠한 역할이 이제 세분화되잖아요. 그것을 슈퍼는 9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자아 개념과 사회에서의 역할, 이런 것이 바로 이 자아라고 하는 것들을 자아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개인적인 거고, 여기는 사회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회 제도나 정책,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왼쪽 기둥과 오른쪽 기둥을 크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각 기둥 사이에는 상호작용이 전제되지 않는다. 전제됩니다. 전제되니까 아치가 생기는 거죠. 상호작용이 전제되니까 아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둥 사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사회에 대한 상호작용을 전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네요. 31번 문제는 좀 잘 알아놓으십시오. 별표 쳐놓으시고요. 32번 문제 들어갈까요? 이것도 2급 시험에서 나왔던 건데요. 다운사이징 시대의 종업원의 경력개발 형태입니다.
종업원의 경력 개발 형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운사이징 시대라고 하는 것은 기업 구조가 좀 슬림화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뭐 분산 처리 시스템과 연관성이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해설에 제가 넣어드렸는데 그 해설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이 다운사이징에서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운사이징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대해서 어떤 신속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우리가 이제 다운사이징 시대 여기에서는 이제 직업적인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직업적인 부분에서 직장, 기업체 이런 것을 보면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같이 변화되지 못하면 기업이 도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운사이징 시대 때는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업 구조의 슬림화를 이야기합니다. 기업 구조의 어떤 과대화보다는 기업 구조의 슬림화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같이 관료적인 측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관료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팀제, 프로젝트와 같은 팀제와 연관성이 있어서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를 푸는데 핵심은 바로 이거거든요. 수평적 구조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운사이징 시대의 종업원, 직원들의 경력 개발 형태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키워드에 밑줄을 쳐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능력 개발과 자율권 신장이고요. 두 번째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평생학습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다양한 능력을 학습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직 이동이 아니고요. 수평 이동에 중점을 두어서 경력 개발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인 구조보다는 수평적인 이동, 이것에 중점을 두는 경력 개발에 초점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의 능력 개발과 자율권 신장에 비중을 둔다. 그 다음에 경력 개발 전략을 계속적이면서 평생학습 방향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 직장이 평생 직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직장으로 다시 직업적인 전환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평생학습 방향으로 이제 경력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한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적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다양한 능력을 학습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 수평적인 이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에서 그 한 가지 능력을 쭉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경력 개발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참여시켜서 적응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은 4번이죠. 환경 변화의 신속성과 직업 구조의 슬림화, 수평적 구조 지향이 바로 다운사이징 시대에서 필요한 특징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분산 처리 시스템도 마찬가지 수평적인 것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분산의 반대가 집중이거든요. 집중은 위로 올라가는 거고요. 분산은 이렇게 옆으로 쫙 퍼지는 게 분산이잖아요. 그래서 수평적 구조의 지향이 바로 분산 처리 시스템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3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직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입니다. 자, 직무평가라고 하는 것과 직무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요 두 가지를 이제 잘못하면 혼동하니까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보면 개인이 담당하는 여러 과업들이 있어요. 이걸 작업이라 하거든요. 작업. 이것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로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해요. 그 작업에서 어떤 것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직무분석이에요. 이게 바로 직무분석. 자, 제가 앞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직무적인 부분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작업적인 것을 분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업들을 작업이라고 보면 이 작업들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 작업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직무분석이다. 그러면 직무평가는 인사고과 평정의 한 가지 방법이다. 아니죠. 인사고과 평정의 방법은
직무평가가 아니라 인사고과 평정의 방법들에서 찾아야죠. 뭐 예를 들어서 요새 많이 하는 것이 중요사건에 대해서 결정하는 방법이 있죠. 중요사건을 우리가 기술하는 것이 있어요. 중요사건을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인사고과에서 이 종업원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했고 이런 것을 이제 중요 사건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면담법도 있고, 뭐 결정적 사건법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인사고과 평정의 한 가지 방법이다. 뭐 서열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방법이고 그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무평가가 인사고과 평정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다라고 해야지. 그 다음에 직무평가는 직무들의 상대적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했어요. 직무평가는 직무들의 상대 가치 결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작업에 대한 것이 나왔고 여기는 직무에 대한 것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직무들의 상대 가치. 여러분 직무들의 상대 가치가 높을수록 뭐예요? 급여가 많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임금 수준을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직무평가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한 사람의 과업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직무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개의 직무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뽑아내고 거기에서 연봉을 책정하는 것이죠. 자,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직무평가는 업무 분장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업무 분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직무 명세서와 이 사람의 직무 기술서가 딱 맞는가 봐야죠. 이게 맞으면 이제 업무 분장이 그쪽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거는 직무 분석입니다. 이건 직무 분석. 자, 직무 분석의 용도, 직무 분석의 필요성, 여기에 보면 업무 분장과 배치 이런 게 있거든요. 자, 직무 분석에는 업무 분장과 배치의 용도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34번 들어갑니다. 34번 문제는 심리검사 결과 해석의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이 또 2차 문제에서도 이제 직업상담사지만 2급이지만 2차에서도 좀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죠. 심리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검사자가 고려해야 될 원칙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거는 쉽게 풀 수 있는데요. 적합한 거 고르죠. 검사 결과는 절대적인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래서 맹신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신하면 안 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첫 번째가 적합하네요. 두 번째는 피검자의 검사 결과와 실제 생활이 다르다. 그럴 때는 검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일치되는 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피검자의 검사 결과와 실제 생활이 다른데 일치되는 부분을 찾는 거죠. 일치되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검사 결과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일치되는 결과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검사 시 행동을 해석할 때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요. 우리가 이제 검사할 때 수검자가 행동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 행동을 관찰을 하거든요. 그 행동을 관찰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언급하는 것이 좋다. 언급한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심리평가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요, 심리평가에서는 검사 결과를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면담의 내용도 들어가고 행동한 것의 관찰 내용도 들어가고 이 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석할 때는 이 검사할 때 행동도 언급할 필요가 있고요. 검사 결과는 개인의 특수성을 규정짓는다? 아닙니다. 우리는 검사했어요. 그 결과는 바로 내담자를 이해하는 수단이라고 그래요. 내담자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이해하는 수단이에요. 수단 1을 따릅니다. 그렇게 할게요. 수단 1을 따릅니다. 따라서 개인의 특수성을 이거 결과로 규정지면 안 돼요. 개인 특수성
특수성, 규정 짓지 않는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검사 결과는 내담자가 이러이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뭐한다?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는 것이지, 이 개인의 특수성, 이 사람은 이거야 라고 픽세이션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35번 문제 들어갈게요. 35번 문제는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적인 과정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2차가 필답 시험이잖아요. 거기에 좀 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나옵니다. 자,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바로 하나, 둘, 셋, 4개 딱 세팅됐잖아요. 개인은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는 고유한 특성의 집합체다. 힌트가 바로 이거예요. 개인과 특성.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특성 요인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특성에 대한 것이 나왔고, 직업이 나왔어요. 직업은 성공을 위해서 특정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직업에 대한 성공을 위해서는 특정한 특성을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왜 맞냐면 특성이라고 하는 것과 직업적인 요인이, 직업 요인이라 쓸게요. 이 2가지가 매칭이 돼야 되거든요. 이 2가지가 매칭됐을 때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맞습니다. 직업 선택은 직선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매칭이 어렵다. 틀렸죠? 봐보세요. 이렇게 직선적이잖아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예요. 과. 그래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직선적, 단선적인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직선적 과정, 다소 직선적 과정으로서 매칭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3번 질문 탈락. 개인의 특성과 직업의 요구 간에 매칭이 잘 될수록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 네, 맞고요.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도 2급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별표 치시고, 자, 개념 준거와 실제 준거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준거 오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준거 오염 중에 편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거 관련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준거 결핍이 있습니다. 준거 관련성은 준거 적절성이라고도 합니다. 준거 적절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전공서적에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개념 준거예요. 개념 준거는 이론적인 측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론적인 측면이고, 실제 준거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실제 준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론이 아니라 측정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관찰이 가능하게 측정하는 거죠. 이게 딱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겹치는 부분은 뭐냐면 개념 준거와 실제 준거가 일치하는 거잖아요. 일치하는 지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준거 적합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준거 적절성, 뭐 적합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준거 적절성, 준거 관련성이다. 준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게 바람직한데, 자, 이 개념적 준거가 결핍되는 부분이 있어요. 개념적인 준거가 결핍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준거 오염이라고 합니다. 준거 결핍되는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실제 준거인데, 이 실제 준거는 우리가 실제 준거로서 측정을 했지만 어떤 개념적인 준거 이런 것들과 좀 다르게 측정하는 것을 준거 오염이라고 합니다. 준거 오염.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씩 보죠. 준거 오염은, 그럼 여기입니다. 준거 오염은 실제 준거로서 측정을 하고 있지만 개념 준거와 전혀 다른 것을 측정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네, 맞습니다. 자, 준거 오염에 대한 부분을 했고, 여기 있는 4번 준거 결핍을 해보겠습니다. 준거 결핍은 여기 있네요. 실제 준거가 개념 준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실제 준거가 개념 준거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개념 준거 쪽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개념 준거를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제 결핍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먼저 좀 들어드리죠. 우리가 이제 준거 결핍이 있고 준거 오염이 있는데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어떤 학생의 지적인 성장과 정서적인 성장과 그 다음에 시민의식 향상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적인 것은 학점을 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서적인 측면의 어떤 성장은 지도교수가 좀 관찰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좋아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겠죠. 극히 주관적인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민의식 향상은 뭐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학생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 기관의 수로 본다면 이것이 이제 개념 준거와 실제 준거의 어떤 사례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준거 결핍이 있습니다. 준거 결핍에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학생의 시민의식을 본다. 자, 학생의 시민의식, 이게 뭐냐면 개념 준거가 되거든요. 이게 개념 준거가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 준거를 보려고 해요. 실제 준거를 보려고 하는데 이 실제 준거에 자원봉사 활동기관의 수를 봤어요. 그런데 가입한 자원봉사활동 기관 수예요. 가입한 자원봉사활동의 기관 수예요. 이게 개념 준거, 이게 실제 준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측정하는 거니까. 그럼 결핍을 보면 실제 준거가, 이 실제 준거가 개념 준거를 나타내고 있냐, 부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자원봉사활동의 기관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 기관이 있는데 내가 가입을 했어요. 회원가입을 했다고요. 근데 활동은 잘 안 해. 그럼 이게 시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활동의 질이라든지 자원봉사활동의 질적인 측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봉사활동을 한 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자원봉사활동 기관이 많지 않고 한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활동의 질이 높다, 이렇게 된다면, 또는 활동의 시간이 많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있는 개념 준거를 충분히 담고 있겠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준거 결핍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준거 오염은 뭐냐면, 자, 실제 준거로 측정을 했는데 개념 준거와 전혀 다른 걸 측정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이건 좀 더 쉬워요. 뭐냐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식이 있는데 시민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보지 말고 우리가 지적성장을 본다. 학생의 지적성장은 학점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개념 준거, 이거는 실제 준거니까 어느 정도 매칭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적성장을 보면서 자원봉사활동 기관의 수를 본다. 자원봉사 활동을 앞에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원봉사 활동 기관의 수를 본다. 그럼 이게 안 맞잖아요. 자원봉사활동 기관의 수는 지적성장하고 관련성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염이에요. 보면 실제 준거로 측정하고 있는데 개념 준거와 전혀 다른 것을 측정하고 있는 정도, 이걸 우리가 오염이라 한다 이거죠. 엉뚱한 것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오염됐다라고 하잖아요. 오염됐다. 깨끗한 물이 있는데 불순물이 훅 들어오면 이게 오염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염이라는 개념으로 잡으시면 되고, 자, 이 편파가 있어요. 편파. 오염 중에 편파. 여기 안에는 편파와 오류가 있다고 그래요. 편파와 오류가 있다. 자, 여기 보면 실제 준거가 개념 준거와 아무런 관련 없이 우선적으로 측정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개념 준거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이 그냥 우선적으로 측정되는 거.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류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편파는 바이어스잖아요. 치우침. 이쪽은 이제 일종의 편견이죠. 편견. 편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학점은 지적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점이 높은 사람들이 정서적으로도 성장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일종의 편견이잖아요. 학점하고 정서적인 성장 두 가지는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건데, 그래서 이건 오염에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학점이 높은 사람이 일관적으로, 체계적으로, 정서적으로 높을 것이다. 성장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거는 편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편견, 치우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이어스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편파는 아무런 관련 없이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편파가 아니라 이걸 뭘 한다고요? 오류라고 한다 이거죠. 세 번째, 준거 관련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치되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개념 준거와 실제 준거와 개념 준거 일치가 크면 클수록 준거 관련성은 커진다. 바로 이 대목이죠. 이 대목이 바로 준거 관련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어렵죠? 그래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입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개념 준거와 실제 준거 이것은 이제까지 필답형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필기 문제에서만 출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 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해설도 장황하게 잘 해드렸습니다. 37번 문제는 쉽죠. 로는 부모자격, 상호자격 유형을 세 가지로 했어요. 정서 수용 회피, 정서 수용 회피, 뭐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앞 글자만 따서 외우셔도 되고요. 자, 첫 번째가 정서 집중형이에요. 정서 집중형이에요. 그 다음에 수용형이에요. 수용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회피형입니다. 회피형. 2급 시험이지만 통제형이 나온 적이 있어요. 통제형은 없다. 통제형 X라고 쓰시고요. 자녀가 남보다 뛰어나기를 바라기 때문에 부모는 엄격하게 훈련시킨다라고 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과잉 요구하고 있네요. 그렇죠? 자, 과잉 요구형이라 합니다. 과잉 요구형. 이 과잉 요구형은 바로 정서 집중형에 해당돼요. 정서 집중형. 이 집중이란 말에서 조금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너무 그 자녀에게 과도하게 엄격하게 훈련시킨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 자녀에 대한 감정적 집중. 여기 보면 emotional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로 정서라는 뜻이죠. 그래서 정서적 집중력과 동의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잉 요구형이 여기 안에 들어있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녀에 대한 애정은 여기 있는 수용형에 해당돼요. 수용형. 수용형이 바로 이제 그 애정형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녀 회피는 바로 이제 회피형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해설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37번 해설을 잠깐 보시면 회피형에는 거부형이라든지 방임형이 있다. 그 다음에 정서집중형은 과잉보호, 과보형과 여기 과잉요구형이 있어요. 요구과잉형이라고 하고요. 과잉요구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관심형. 그러니까 수용형에는 무관심형과 그 다음에 애정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무관심형은 수용적으로 대하면서도 자녀 욕구나 필요에 따라 그 민감하지 않고 자녀에게 어떤 것을 잘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용적인 패턴을 보이긴 보이지만 관심을 그리 많이 갖지 않는 그런 형태고, 반대로 수용형에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바로 애정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의 답은 로의 문제였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상호작용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기에 의해서 따스한 관계를 형성하면 인간지향적인 직업군을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차가운 부모 자녀 관계 유형이면 바로 비인간지향적인 직업군을 선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비스직, 비즈니스직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 인간지향적인 직업군이고요. 그 다음에 5개 활동직, 과학직, 기술직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비인간지향적인 직업군에 해당된다라고 해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38번입니다.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서 중심적 대처. 이것이 적절한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상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여기 을자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자루스라는 학자를 들어보셨죠? 라자루스. 이 라자루스가 이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외부적인 변인, 내부적인 변인, 그러니까,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처할 때는 노력이 필요한 거니까, 자, 외부적인 노력 이렇게 쓸게요. 외부적 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노력이 있겠죠. 크게 정서 중심적 대처하고요. 문제 중심적 대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적인 노력이 바로 문제 중심적 대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적극적인 대처가 되겠죠. 적극적인 대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노력은 정서가 바로 내부적인 어떤 부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정서 중심적 대처가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대처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자, 이것을 조금 알면 이게 답이 보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님과의 갈등이고요. 두 번째가 가족의 사망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취업의 실패고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정서적인 부분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게 약간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사망의 부분이 있어요. 가족이 사망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서 중심적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정서 중심적 대처가 필요하다. 대개 사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죽음에 대한 비애 과정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울 과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 중심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부모님과의 갈등이라든지 취업의 실패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 원인이 있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과의 갈등에 대한 원인이 있을 문제 원인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취업 실패에 대한 문제 원인이 있을 것이고, 따라서 문제 중심적 대처로 가야죠. 문제 중심적 대처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소극적인 대처가 되는 거고요. 여기 두 가지는 상당히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돼요. 답은 2번입니다. 니은 하나입니다. 39번 문제는 제가 앞에서 그랬죠. 자기효능감 시험에 나왔다고요. 자기효능감은 반두라가 이야기한 건데요. 자, 4가지 종류의 학습 경험을 거쳐서 발전된다라고 했어요. 4가지 학습 경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반두라의 자기효능감, 셀프 에피커시의 근원입니다. 이 근원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자기효능감은 뭐예요?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무엇인가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이에요. 직업상담사 1기 필기시험은 합격률이 높습니다. 기출문제 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높은데, 이 필답형과 작업형, 즉 2차가 문제네요. 2차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사례를 들어볼까요? 나는 이번 직업상담사 1급 1차 시험과 2차 시험을 잘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어. 나는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나는 해낼 거야 라고 하는 신념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자기효능감이 있구나, 자기효능감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기효능감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반두라는 4가지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 설득입니다. 자, 이 설득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설득은 뭐냐면 옆에서 주위 사람들이 설득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 할 수 있어. 뭐 좀 의기소침해 하려고 할 때 또 다시 설명해줘서 설득해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과거 성취 경험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이것을 도전하는데 과거에 어떤 자격증을 합격해 본 경험이 많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것이 과거 성취 경험에 의해서 자기유능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 경험입니다. 대리 경험. 이 대리 경험은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직업상담사 1급 최종 합격을 했다. 아는 분들이, 지인들이요.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대리 경험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자기유능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리적인 각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서적 각성이라 하거든요. 생리적인 각성, 정서적인 각성입니다. 우리가 긴장한다라고 하잖아요. 긴장. 불안이라는 단어로 쓰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도전할 때는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라. 계속 긴장해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생리적인 상태가 되고 정서적인 상태가 되거든요. 정신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기서는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서와 생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큰 공연을 앞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긴장하지 않으면 가서 망치잖아요. 가사도 틀리게 나올 수도 있고 박자를 놓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떤 적절한 긴장감, 텐션이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유지해야 이런 자기유능감도 계속해서 생길 수 있고 그것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 네 가지입니다. 자, 요 네 가지인데 첫 번째 개인적인 수행 성취, 이게 과거 경험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 경험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아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간접 경험이 바로 대리 경험이 되는 거예요. 대리 경험. 그 다음에 사회적인 설득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언어적인 설득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없는 것이 4번이 없네요. 생리적인 각성, 정서적인 각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답은 2번입니다. 반두라는 자기효능감 이론을 말한 사람이고요. 사회인지 이론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자, 마지막 문제는 직무 만족을 측정하기 위한 직무기술 지표라고 합니다. 자, 직무기술 지표, Job Description Index, JDI라고 하는데 구성 내용이 아닌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이제 직무 만족을 측정할 때 직무기술 지표, JDI는 구성 요인이 5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5가지가 있다. 자, 이 5가지의 직무 자체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 들어가 있고요. 동료 작업자 들어가 있어요. 자, 직무 환경 이것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데 제가 마지막 문제에 암기법을 하나 넣어드렸어요.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보직, 감동, 승진 꼭 외우십시오.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보가 뭡니까? 보수입니다. 보수. 급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저기 나온 대로 직무 자체입니다. 자,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직무예요. 그러면 이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직무가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 다음에 감독, 그 다음에 동료, 그 다음에 승진 그대로 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직무 만족을 위한 직무기술 지표 JDI는 5가지가 있는데 암기법 시작. 보직, 감동, 승진. 시작. 보직, 감동, 승진. 외우셔야 됩니다. 직무 환경은 포함되지 않죠. 이렇게 해서 4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암기 문제였습니다. JDI의 내용이었고 구성 요인 5가지였습니다. 자, 전반부 문제 풀었습니다. 좀 이 앞에 2020년 문제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죠. 좀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수업이 없기 때문에 좀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려야 그래도 직업심리학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여러분 한번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해설에 있는 내용을 한 번만 쭉 정독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2018년도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